자, 우리가 1라운드에서 명동형 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한 뒤에 우리 2라운드로 넘어와서는 각 품사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은 우리가 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차례인데, 자, 여러분, 우리가 1라운드에서 공부했던 부사의 특징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부사란 의미적으로는 이 부사 안에 담겨있는 정보를 보면은 시간에 관련된 거, 장소에 관련된 거, 이유에 관련된 거, 방법에 관련된 것 등등이 있으며, 이 부사의 형태적으로는 어떤 부사가 지니고 있는 글자들을 보면은 뭐 개자나 애자 같은 것들을 조금 포함하고 있는 편이며, 그 다음에 이 부사의 역할을 보면 동사를 꾸미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왔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런 말씀도 드렸을 거예요. 이 부사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정보, 그 의미가 시간, 장소, 이유,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이 부사가 포함하고 있는 글자인 개자나 애자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이 동사의 다자나 형용사의 니은만큼 그 품사를 대변할 수 있는 강력한 특징도 아니다. 뭐 부사를 나타내주는 글자가 이것 말고도 더 많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부사의 역할도 보면요, 부사가 동사만 꾸미는 것이 아니고 뭐 나중에 우리도 다 함께 공부를 하겠지만 뭐 명사, 형용사, 부사, 구절, 문장 전체 해가지고 6가지를 더 꾸민다라는 거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사라는 것을요, 이렇게 어떤 부사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총망라를 하게 되면요, 부사의 개념이 상당히 좀 복잡해지죠. 그죠? 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우리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이 부사라는 것이 너무 개념이 복잡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 부사라는 품사의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리기가 상당히 난감한 그런 품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사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보통 이러한 사항들을 다 알려주시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뭐 암기력이 뛰어난 학생들 같은 경우 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다 외워볼 수는 있겠으나 단점으로는 어떤 부사에 대한 뚜렷한 인식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죠? 뭐 암기는 했을 수 있겠지만 부사가 뭔지 잘은 모르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또 어떠한 선생님도 본 적이 있냐면요, 이 부사라는 게 이렇게 좀 복잡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이 알아봤자 어떤 뚜렷한 인식이 생기지 못한다는 걸 아셨는지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본 적이 있어요. 명동형부 중에서 명사 아니고 형용사 아니고 동사 아니면 부사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본 적이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 하면은 어떤 단어가 주어졌을 때 이 단어가 명사 아니고 동사 아니고 형용사 아니니까 부사인가보네 라고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사에 대해서 아무런 인식도 생기지 않은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다면 이제 이 브라이언은 나는 어떻게 하면 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한 끝에 선생님이 내리게 된 결론은 이 부사의 가장 특징적인 점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경계선을 정하자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요만큼이에요. 나머지 것들도 장황하게 많기는 많지만 어떤 부사가 가지는 어떤 성질이 맞기는 맞지만 사실상 그다지 많이 보이지는 않는 그런 부사의 면모들이고, 요 경계선 안에 있는 것들이 그래도 부사하면 가장 많이 보여지는 점이기 때문에 선생님 여러분들에게 아직까지는 뭐 이러한 점들의 테두리 안에서 부사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부사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이미지가 생기기는 생겼죠. 뭐 시간, 장소, 이유, 방법에 관련된 말들로서 동사를 꾸민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선생님이 어떤 느낌이 나냐면,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기는 하는데 언제 하느냐, 하기는 하는데 어디서 하느냐, 하기는 하는데 왜 하느냐에서 이렇게 동사와 더해지면서 뭐 어떻게, 언제, 어디서, 왜와 같은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들, 이게 부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떤 부사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생겼잖아요. 그죠? 자, 선생님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부사 단원도요, 2라운드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테두리 내에서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도 물론 이제 3라운드에 넘어가면 이쪽 약간의 자질구레하다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들도 이제 3라운드에 가면 공부를 하게 되긴 하는데, 오늘 공부할 부사는 아직까지 이 테두리 안에서 머무를 것이다. 우리는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 부사에 대해서 확실한 인식을 가지는 시간을 한 번 더 만들어 볼 것이다. 이 점 말씀드리면서 자, 부사에 대해서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부사를 공부할 때는요, 이 부사의 의미를 기준으로 이 어떻게 관련된 부사, 그 다음에 언제에 관련된 부사, 뭐 시간 부사겠죠? 뭐 방금 말한 어떻게는 방법 부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디서에 관련된 부사, 뭐 장소 부사, 그 다음에 왜에 관련된 부사, 이유 부사,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는 게 이 부사를 공부하는 조금 편리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우리 how라는 게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죠? 자, 그래서 영어의 how에 해당하는 부사, 한국말로는 어떻게 해당하는 부사. 그래서 이제 소위 문법적인 그런 어떤 용어로는 방법부사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이 방법부사들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한번 공부를 해보기로 해요. 자, 여러분, 이 방법부사라는 건요, 어떻게 해서 보시듯이 개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개자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이냐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게 되면 개자가 생겨나요. 잘 보시면 우리 careful 같은 단어가 신중한이라는 형용사인데, 거기에다가 ly를 붙여서 carefully가 되면요, 신중하게 라고 하면서 개자가 나타나면서 부사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honest라는 정직한 형용사도 역시 ly를 붙여가지고 honestly를 만들게 되면 정직하게라는 개자를 가진 부사로 바뀌어지게 되고, 이 perfect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개자를 가지는 이 방법 부사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뭐 대체적인 그런 현상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때에도 약간의 조심해야 될,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요, 선생님이 형용사 하나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late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late는 늦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형용사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배운 공식대로라면 이것도 lately가 되면 늦게가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late는요, 그걸 조심해야 되는 단어인데, 독특하게 이 late는 늦은은 물론, 형용사 뜻인 늦은은 물론, 부사 뜻인 늦게까지 late 내에 이미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거기다가는 ly를 붙이게 되면은 전혀 다른 뜻의 새로운 부사가 만들어지는 그런 독특한 현상을 가지고 있는 게 이 late라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선생님이 이제 이러한 현상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우리가 조심할 점이 있는 부사들을 한번 총망라해 봤어요.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그 표에 선생님이 그려놓은 게 있죠? 그것들이 바로 이제 이러한 주의할 점을 가진 그런 부사들이니까 여러분들 거기 나온 단어들을 한번 쭉 암기해 보셔야 돼요. 방금 late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자, 이 late 자체에, 자, 한번 우리 제목을 한번 볼까요? 이 주의할 점을 두 가지를 공부하게 되는데,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것인데, 한 단어, 이 late라는 한 단어가 형용사 뜻인 늦은과 부사 뜻인 늦게를 이미 겸해서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거기다가 ly를 붙이게 되면은 뜻이 확 바뀐 다른 그런 부사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인데, 자, late 내에 늦은과 늦게가 이미 들어있고, 우리가 ly를 붙여갖고 lately를 만들게 되면요, 오히려 완전 새로운 최근에라는 뜻이 만들어져요. 우리 careful 같은 단어에 ly를 붙임으로써 어떤 신중하게 라는 뜻을 만들어냈던 것과는 좀 다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hard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좀 많지만 선생님은 그 중에 일단 근면한 하나를 한번 골라봤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배운 공식대로라면 hard에다가 ly를 붙여갖고 hardly를 만들게 되면은 근면하게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단어 역시도 형용사 뜻과 부사 뜻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 안에 근면한과 이 근면하게라는 거를 둘 다 가지고 있어요. 이 근면하게를 선생님 조금 더 이제 말을 부드럽게 열심히라고 한번 바꿔봤는데, 자, 그래서 이 형용사 뜻과 부사 뜻을 하드라는 한 단어에 이미 다 가지고 있으며, 거기다가 ly를 붙이면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뜻이 완전 바뀐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데, 하들리가 되면요, 거의 안타는 뜻으로 바뀌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그 표를 보시면요, 제일 마지막에 fast라는 것과 early가 소개되어 있는데, 잘 보시면 오른쪽에 보면 이 단어들은 fastly하고 earlyly 그런 단어가 적혀 있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는 아예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에는 단어를 적어 놓지 않았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표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방금 공부한 사실들을 이용해서 독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hard라는 단어에 근면한과 열심히라는 형용사 뜻, 부사 뜻이 다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hardly가 되면은 뜻이 확 바뀌니 거의 안 한다라는 뜻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일꾼이라는 이런 명사 앞에 hard가 나왔으니까 이때는 형용사 뜻을 살려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는 근면한 일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자, 2번은 hard라는 단어가 나오긴 나왔는데 이 문장의 후반부에 나온 걸로 봐서 부사일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는 공부한다 영어를 열심히, 이렇게 해서 hard가 가진 형용사 뜻과 부사 뜻 중에서 부사 뜻을 살려주시면서 독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hardly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온 거니까 거의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study English를 거의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되려 이 3번 문장의 해석을 잘 보면 영어를 거의 공부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자, 여러분들 이 사실을 모르고 나는 hard라는 단어의 근면한이라는 뜻을 알고 있어, 거기다가 ly를 붙여서 근면하게로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해서 영작을 해서 만약에 이런 문장을 만들면
열심히 공부하다는커녕 되려 영어 공부를 안 한다는 문장이 만들어지니까 여러분들 되게 조심하셔야겠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아직까지 알고 있는 이 부사라는 사실에 입각해 본다면 이 부사는 문장 후반부에 발견되어야 되는데 이 3번 문장이 하들리라는 부사는 어디에 나왔나요? 바로 동사 옆에 나오죠, 그죠?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이 명사용 장식품인 형용사는 명사와 되게 밀착해서 가깝게 꾸미는 반면 이 부사라는 이 동사용 장식품인 부사는 동사와 약간의 거리를 두고 꾸민다. 그렇게 말씀을 거리감을 두고 이 문장 후반부에서 꾸미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부사 중에서도요 독특하게 문장 후반부로 빠지는 게 아니고 바로 동사의 옆으로 와서 동사를 꾸미는 녀석들이 있거든요. 우리 선생님이 오늘 공부에 거의 이제 마지막쯤에 공부가 거의 끝나기 직전쯤에 이 부사의 어순이라는 것도 정리를 해 드릴 건데 그때 이런 단어가 왜 이제 동사 옆에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런 말씀을 그것은 그때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어를 한번 사용해서 해볼게요. 이 하이라는 것이 높은이라는 형용사 뜻과 높게라는 부사 뜻을 하이에 이미 다 들어있으며 오히려 하일리가 되면 완전 새로운 뜻인 매우라는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져요. 자, 여러분들 지금도 하이 포지션이니까 형용사 뜻, 그래서 그녀는 차지했다, 하이 포지션, 높은 지위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하이가 또 문장 후반부에 빠져있으니까 이때는 또 부사겠네요. 그래서 이 새는 난다, 높게 이렇게 해서 부사 뜻을 살려주시면 되겠어요. 우리 보통 이 힙합을 하는 가수들의 랩 가사를 보면 이 fly high라는 그런 랩 어떤 문구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높게 날다, 높이 날다 라는 그런 뜻인데 여러분들 높게 날다 할 때 high란 단어 안에 높음과 높이가 이미 다 들어있는 거니까 fly highly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6번 보시면요. 자, 여러분들이 이 6번 문장을 이렇게 우리가 어떤 문법적으로 이해할 실력은 아직 안 됐어요. 왜냐면 이 6번 문장에는 be appreciated라는 어떤 수동태 표현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법적으로 다가가기는 좀 어려운데 그냥 어떤 생활영어 표현으로 그냥 하나쯤 알아두세요. 선생님이 이제 군복무를 이제 카투사로서 우리 미군 부대 안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그때 보면요. 이렇게 공문서 같은 걸 작성할 때에 이 공문서의 제일 마지막에 의뢰이 써주는 표현이에요. 이게 하일리를 빼고 봤을 때 it will be appreciated라는 그런 표현이 고맙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점잖게 그냥 고마워 이 정도가 아니라 고맙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으면 it will be appreciated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니까 그런 어떤 생활영어 표현의 하나로서 그냥 이 표현 알아두신다면 이때 하일리가 이 사이에 들어가면서 어떤 뜻이 추가가 되나요? 매우죠, 매우. 그래서 it will be highly appreciated 그러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이런 얘기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떤 문서 같은 거 작성하시거나 아니면 대화를 하다가 점잖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을 때는 이런 표현 좀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near라는 거 가지고도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 이 near 역시 가까운이라는 형용사 뜻과 가까이 또는 가깝게라는 부사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nearly라는 ly를 붙이게 되면 완전 새로운 뜻이 나온다. 그래서 자, in the near future. 여러분 보면 이 그냥 future가 미래인데 near future가 되면 가까운 미래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 8번에서 여러분들이 이 영어 표현 중에 이거는 그냥 암기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이 draw near라는 게 가깝게 다가오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draw가 다가오다가 되겠고 이 near라는 게 가깝게라는 부사 뜻이 활용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공부하지 않은 어떤 진행형이라는 그런 동사가 나와 있긴 한데 아직 여러분 여기까지는 관심 갖지 마시고 여기서 near가 ly 붙이지 않았지만 이미 near 자체에 형용사 뜻과 부사 뜻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때에는 가깝게라는 뜻이 여기선 살아난 거야 라고 이해를 그 정도만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nearly처럼 ly가 붙은 단어는 뜻이 확 바뀌어서 거의 그래서 이 해변은 is empty 그러면 empty가 빈 그렇거든요 형용사로. 그러니까 is empty는 비어있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자, 비동사를 만나면 다자가 살아나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nearly까지 넣어주면 이 해변은 거의 비어있다 이런 식의 문장이 만들어지게 된 거네요. 자, 여러분 그 표를 보시면 이 nearly는 거의만 써있고 hardly 같은 경우는 거의 않다가 써있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는 조금 뒤에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주의할 점 두 가지 중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요 이 careful에다가 ly를 붙여서 개짜 느낌이 나는 부사로 만드는 거 있죠. 우리 ly를 붙였을 때는 개짜 느낌이 나는 부사가 된다. 이게 되게 보편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는 알고 있는 게 좋아요. 하지만 이제 주의할 점도 두 가지를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첫 번째 것은
ly를 붙이게 되면 개짜 느낌이 나는 부사가 아니고 오히려 뜻이 완전 다른 부사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샘플들을 조금 전에 공부한 것이라면 지금 두 번째 공부하는 거는요, ly가 붙어 있는데 어떤 영단어의 제일 마지막이 ly로 끝나고 있는데 이게 부사가 아니고 형용사로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모아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들 한번 쭉 암기해 보시고요. 자, 우리 코스틀리 지금 보니까 비싼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코스틀리 와치는 비싼 시계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데들리 치명적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비싼이나 치명적인이나 전부 다 니은자로 끝나고 있는 형용사가 확인되고 있죠. 자, 데들리 포이즌 그러면 치명적인 독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필기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how라는 영 단어를요, 한국말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얼마나로 해석이 되기도 해요. 우리가 나중에 의문문이라는 걸 공부를 할 때에 how가 사용된 그러한 의문문을 해석을 할 때에 어떻게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얼마나로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지금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도 도움이 될 거니까 잘 익혀놓도록 하시고, 우리 영단어 how에 해당하는 부사를 공부할 적에 how라는 것이 우리말 어떻게 할 수도 있고 얼마나 할 수도 있다면 영어의 how에 해당하는 부사를 공부할 때에 how 중에서 특히 어떻게의 느낌이 나는 그런 부사들을 공부를 해볼 수도 있을 것이고, how 중에서 얼마나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사들을 공부를 해볼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A번에서는 조금 전에 공부했던 A번에서는 이 how 스타일 부사지만 특히나 어떻게의 느낌을 간직한 그런 부사를 만드는 방법과 이제 그걸 만들 때 조심할 점을 공부한 거라면, 지금 우리 B번에서는요, how지만 이 얼마나의 느낌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부사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사들을 문법적으로 이름을 붙일 때 뭐 정도부사 또는 빈도부사 따위로 부르게 되어 있어요. 자, 일단 먼저 빈도부사 먼저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빈도라는 말이 어려우신가요? 우리 빈도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출제 빈도 요거를 떠올리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 출제 횟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출제되는 횟수가 얼마나 뭐 높으냐 낮으나 이런 것처럼 횟수가 많냐 적으냐 그런 걸, 그러한 정도의 의미를, 어떤 그런 빈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빈도부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어떤 빈도가 높은 것부터 낮은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해보자면 always 항상, usually 대개, often 자주, sometimes 때때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암기를 해놓으시면 이 빈도부사를 이제 공부하실 수 있겠어요. 선생님이 그런데 이 중에 하나 좀 불만이 있다면, 우리 often을요, 이 영한 사전에서 대체로 이제 자주라는 말과 종종이라는 말로 많이 해석을 해놔요. 그런데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종종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뭐가 불만이냐면, 이 자주라는 말과 종종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자주는 횟수가 좀 많다는 느낌이고, 이 종종이라는 말은 차라리 때때로와 가까워서 이 종종과 자주가 같은 말이 아닌데 어떻게 오픈이라는 한 단어 내에 이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건지, 물론 이제 사전을 만드시는 분들도 되게 어떤 학식이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선생님 생각엔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그래서 전혀 뜻이 다른 이 자주와 종종이 어떻게 오픈에 다 같이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더군다나 여러분들이요, 우리 그 영어를 한국말로 해석해 놓은 영한사전 말고 이 영어를 영어로 뜻풀이 해 놓은 영영사전 있죠? 거기서 이 오픈을 찾게 되면 many times라고 나오거든요. 횟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차라리 이 종종 쪽은 여러분들이 버리시고요, 선생님하고 함께 공부를 할 때에는 자주를 사용해 보세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권유를 할 때 오픈을 종종으로 하지 말고 자주로 하라고 많이 권하는 편이니까 여러분들도 오픈을 만나면 앞으로는 자주라고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자, 우리 1번하고 2번 한번 같이 공부해 볼게요. always가 없을 때 he trusts me 그러면 그는 나를 신뢰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always가 들어가서 항상이라는 말이 끼어 들어가게 되면 그는 항상 나를 신뢰한다 이렇게 될 것이고, 우리 또 4번 문장은 sometimes가 없다면 우리 late가 늦은이거든요. 그래서 비동사를 만나서 다자가 생기면 뭐 늦는다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is late, 늦는다, for school, 학교에, 이런 식의 해석이 될 텐데, 이때 sometimes가 끼어 들어가게 되면 그녀는 때때로 늦는다 이런 식의 해석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우리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부사이면서 지금 빈도부사도 부사니까 부사인데 부사이면서 문장 후반부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고 되게 동사를 밀착해서 그런 동사를 꾸미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는데, 1번하고 4번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요, 더군다나 일반 동사보다는 또 앞으로 갔고 비동사보다는 또 뒤로 왔네? 이런 게 느껴지시죠?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일단 관찰만 해보시고 선생님이 어떤 이런 부사의 어순에 대한 개념은 오늘 이 시간 거의 마지막에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부정의 의미가 포함된 부사라는 것도 이 얼마나, B번의 how에 얼마나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사들인데요. 자, 이 부사들은 우리가 특히나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부정의 의미가 이미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않다, 않다, 않다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신 다음에 부정의 의미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사구나.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 영어 문장 속에서는 동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 외적인 형용사나 명사나 부사 쪽에서 부정의 의미를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가 문장 속에 등장함으로써 문장 전체에 부정적인 느낌이 쫙 퍼지는 경우가 있으나 국어에서는 다른 품사를 통해서 문장을 부정하는 방식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방식은 되게 낯설다, 익숙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부정이 되는 그런 문장을 만났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세요라고 어떤 해석 노하우를 알려드린 적이 있었죠. 자, 여러분들 그걸 한번 떠올려 보신 다음에요. 이 하들리가 거의 않다 아니겠어요? 우리 하들리 조금 전에 봤던 단어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들리를 만났을 때 나는 거의 않다, 안다, 그녀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굉장히 어색해지니까 이 하들리를 보셨을 때는 거의라는 말만 하세요. 선생님이 그리고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느낌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동사에다가 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여러분들 이 밑줄 그어 있는 않다, 않다, 않다 이런 것들을 동사를 준다 라고 다시 한번 필기를 해보시고, 자, 나는 거의까지만 하신 다음에 이 않다라는 부정적인 느낌은 동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기에 동사 자체에는 doesn't나 don't나 didn't 같은 게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사만 놓고 보자면 어쨌든 긍정이죠. 하지만 얘가 전해주는 부정적인 느낌이 동사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거의 알지 못한다 그녀를,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거의 그녀를 알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조금 전에 하들리하고 니얼리의 차이점 한번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했었는데, 우리 니얼리는요 거의라는 뜻만 포함하고 있고 하들리는요 거의는 물론 않다라는 부정적인 느낌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하들리와 니얼리가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 하들리와 니얼리도 조금 전에 표로 돌아가셔가지고 별표 같은 거 쳐놓으신 다음에 하들리하고 니얼리가 다르다 이거 한번 표시해 놓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번 문장도 한번 같이 봐볼까요? 이번 문장에서도 believed는 믿었다라는 얘기니까 이 근처에 뭐 doesn't, don't, 뭐 didn't 이런 거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 동사만 놓고 보자면 어쨌든 긍정적인 표현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scarcely라는 단어의 뜻이 거의 않다이기 때문에 아하,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느낌이 동사로 전해지는구나. 그래서 그녀는 scarcely를 보셨을 때는 거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거의 그것을 한 다음에 이 believe라는 것이 원래는 믿다이지만 지금은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왔으니까 믿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특히나 과거니까 믿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 셀돔이 사용된 걸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나는 좀처럼까지만 하신 다음에 우리 캐치어 콜드라는 게 뭐 감기에 걸리다, 감기를 걸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좀처럼 감기를 걸리지 않는다라고 동사에다가 부정적인 느낌을 넣어주셔야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방식의 그런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조금 뭐 유치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 부정적인 의미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사가 사용될 때에는요 우리 동사 자체를 오히려 여기다가 뭐 doesn't, don't, didn't 이런 걸 써놓는 게 더 이상한 거겠죠?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으로 자, 여러분 이것도 한번 필기해 보세요. 이 세 단어를 묶어서 뭐 정도부사라고 한번 이렇게 필기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두 단어는 묶어서 빈도부사 라고 필기를 한번 해보시고, 이 네 번은요 정도도 표현할 수 있고 빈도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정도부사, 빈도부사 뭐 이러한 문법적인 용어 자체를 익히는 건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떤 의미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건 구분하셔야겠죠. 여러분들이 물론 거의 않다 그러면 좀처럼 않다라고 해석을 하시게 되면 어떤 구분이 조금 되기는 되는데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정도라는 거는요 어떤 그 일의 완성도 면에서 그 완성된 퍼센트가 조금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부사이면서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어떤 그 일의 완성된 그것이 정도가 굉장히 낮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하들리 노우허는요 내가 그녀를 아는 게 적어도 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으려면 한 8, 90%는 그녀에 대해서 알아야 I know her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들리 노우 허라는 건요 I know her 하는 그런 정도가 굉장히 낮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셀덤이나 레얼리가 사용된 문장에서는요 이런 정도가 낮은 느낌이 아니고 빈도가 낮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횟수가 낮다는 얘기죠. 그래서 I seldom catch a cold 그러면
연간 보통 사람들이 한 10번은 감기에 걸린다면 나는 한 번밖에는 안 걸리더라. 그래서 어떤 횟수가 낮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we rarely see him nowadays는 nowadays는 요즘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를 본다라는 것이, 글을 본다라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글을 본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rarely가 들어가게 되면요, 글을 요새 우리가 글을 보는 그런 횟수가 굉장히 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에 글을 몇 번 못 봐, 이런 식의 느낌이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거의 않다, 좀처럼 많다라고 해석을 알아놓으시는 것도 좋고, 이 거의 않다라는 건 어떤 그 일의 완성된 퍼센트가 굉장히 낮은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이 빈도부사라는 것은 굉장히 횟수가 낮은, 그러니까 빈도부사이면서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횟수가 굉장히 낮다는 거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전에 우리 1번에서 빈도부사 공부하고 왔잖아요. 그 빈도부사의 시리즈 뒤에다가 그 마지막에 있던 그 sometimes 뒤에다가 rarely나 seldom을 그 뒤에다가 연결시켜서 이렇게 빈도부사를 묶어서 암기할 수도 있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린다면은, 자, 여러분들 이 중에서 이 rarely를 동그라미 치신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필기해 보세요. 가까스로 뭐뭐 하다. 얘는 이 rarely는 왜 이런 식으로 다르게 해석도 가능하냐면요, 하들리나 스키어슬리가 가지는 정도가 낮다는 느낌은 굉장히 정도가 낮다는 느낌인 반면, 이 베얼리는요, 하들리나 스키어슬리보단 그나마 정도가 조금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정도가 약간은 있기는 있기 때문에 아주 못했다기보단, 아주 못한다기보다는 아주 가까스로 간신히 하긴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위기를 보고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3번처럼 I barely support my family라고 하게 되면 나는 나의 가족을 때로는 거의 부양하지 못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가까스로 부양을 하기는 한다라고, 이 두 가지의 의미 중에 어느 쪽이 좋을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이고, 상황에 따라. 그 다음에 우리 4번을 한번 볼까요? He barely passed the test라고 하게 되면 그는 그 시험에, 우리 시험을 통과한다는 것이 시험을 통과를 하면 하는 거고 못하면 못하는 거죠. 그런데 시험을 거의 통과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사실 좀 어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시험을, 4번 문장은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거의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런 쪽 해석보다는 이 베얼리만의 고유한 느낌, 약간은 하기는 했다는 느낌을 살려가지고 4번은 그는 시험에 가까스로 통과했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해보는 것도 더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의 의미가 포함된 그런 부사들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봤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 how에 해당하는, how로 한번 대표해 볼 수 있는 그런 부사들은 다 공부를 하게 되었고, 자, 그 다음은 우리 where로 대표할 수 있는 이 장소 부사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장소 부사라는 것이 어떤 동사 행위의 공간적인 배경이잖아요. 그런데 그 공간적인 배경도 조금 자세하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어떤 고정된 배경이냐, 아니면 내가 그 어떤 장소를 향해서 나아가는, 내가 향해 가고 있는 그러한 장소냐, 그 다음에 어떤 그 장소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내가 벗어나고자 하는 장소냐, 이 세 가지의 느낌으로 이 장소를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보통의 장소 부사들이요, 어떤 고정된 배경이 되어줄 수도 있고, 내가 그 장소를 향해 가는 느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고정된 느낌, 그 장소에서와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기도 하고, 그 장소를 향해 가는, 그래서 그 장소로와 같은 느낌을 가지긴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장소를 벗어나는 느낌, 그래서 어떠한 장소로부터라는 느낌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here라는 어떤 장소 부사를 만났을 때 여기에서 라는 그런 고정된 배경의 느낌, 그 다음에 여기로 라는 그 여기라는 장소를 향하는 느낌은 나지만 여기로부터 라는 그 장소를 이탈하는 느낌을 원래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탈하는 분위기를 살려주고 싶으실 때에는 이렇게 from자를 붙여갖고 사용하셔야 돼요. 다 마찬가지인데 이 there라는 부사도 거기에서 라는 고정된 느낌과 거기로 라는 향해 가는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로부터 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탈하는 느낌을 살리고 싶으실 땐 여러분들이 from자를 붙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1번 한번 해석해 볼게요. here가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아니면 여기로 일 텐데 I live 다음에 나온 here는 뭘까요? 여기에서겠죠?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산다, 이런 해석이 나올 것이고, 2번 last year, 작년에. 우리 last가 보통 여러분들이 어떤 마지막이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계시기는 한데 지난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last year 그러면 지난해, 그래서 좀 더 쉽게 말하면 작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작년에 came here, 그러면 이때 왔다니까 이 here는 뭘까요? 여기로가 되겠죠, 그렇죠? 나는 작년에 여기로 왔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우리 be going to라고 해가지고 will을 대체할 수 있는 단어라고 우리 그 어떤 동사의 미래형 공부할 때 공부했던 그 표현이네요. 그래서 I'm going to work는 I will work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나는 걸을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from here니까 여기로부터, 여기서부터,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어떤 지금 이 장소를 기점으로 내가 여기를 벗어날 때부터는
나는 걸어갈 거야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문장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4번, 5번, 6번도 한번 같이 해석을 해볼까 하는데 사실 우리가 아직 의문문은 공부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법적인 그런 어떤 이해를 가지고 이 4번, 5번, 6번은 다가가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냥 Where are you going이나 Where do you live나 Where did you come from 같은 이런 문장은 그냥 여러분들이 회화 표현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관점으로 한번 다가가 본다면 선생님이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where라는 단어 역시도 고정된 느낌과 향해 가는 느낌을 가지고 있으나 이탈하는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from이 필요하다는 걸 그것만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where are you going에서 이 where는 뭘까요? 어디로? 라는 향해 가는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 어디로 가는 중이니? 라는 해석이 4번 문장에서 그런 해석이 들어있게 되는 거고요. 이 5번에서는 Do you live? 산이 이거니까 이때에는 이 where는 고정적인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디로와 어디서 중에 어디서 쪽을 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너 어디서 사니?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왔냐? 너는 왔냐? 이렇게 묻게 될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이탈해온 여기로 오기 전에 이전에 있던 그 이탈한 그 장소가 궁금한 거잖아요. 이때는 어디로부터 라는 말이 필요한데 이 where에 그런 어떤 이탈하는 느낌이 이미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where 역시도 이탈하는 느낌을 표현하고 싶을 때에는 from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do you come? 너는 왔냐? 그 다음에 where하고 from이 합작을 해가지고 어디로부터 라는 그런 의미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겠죠. 자, 여러분들 이 장소부사들 이 정도만 한번 익혀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when, 우리말로 풀이하면 언제인데 이 언제에 해당하는 시간 부사는요, 여러분들 책에 선생님이 굉장히 여러 개를 쫙 적어놨어요. 그런데 이때는 뭐 특별히 선생님이 어떻게 어떤 조심할 점이라든가 이런 거 설명드릴 만한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나와 있는 시간 부사들 한번 쭉 외워가지고 아, 이러한 표현들이 동사에 더해지면서 어떤 동사 행위의 시간적인 배경을 나타내주는 말들이 영어에 이런 것들이구나 한번 쭉 외워보시면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 공부를 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되게 좀 중요한 개념 하나를 알려드리려고요. 명사와 부사의 의미 특징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 명사란 사람 또는 사물과 관련된 의미, 사람 또는 사물과 관련된 정보를 지니고 있는 단어들이며 부사란 장소, 시간, 이유, 방법과 관련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들이다라는 거 공부를 해봤는데, 자, 여러분 이 중에서 사물 한번 볼게요. 우리 사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범위가 넓은 말이죠. 이 사물이라는 개념 안에는 아마도 이 사물의 이름이라는 개념 안에는 아마도 건물 명칭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도시 명칭, 도시의 명칭과 같은 그런 하위 개념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자, 건물 명칭의 예로서 선생님이 한번 그 예를 들어보자면 도서관이 있을 수 있겠고, 도시 명칭이라면 서울 한번 골라볼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도서관 또는 서울이라는 선생님이 그 예로서 제시한 도서관 또는 서울이라는 단어 속에서 어떤 개념이 느껴지죠? 장소죠, 장소. 장소 개념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할 정도로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 장소라는 말이 명사를 설명할 때도 사용이 되었고 이 장소라는 말이 부사를 사용할 때도 설명이 되었네요. 다시 말해서 장소의 의미를 갖는 명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장소의 의미를 갖는 부사가 있기도 하다 이것인데, 자, 여러분 우리가 품사 공부를 할 때요, 오로지 의미 특징에 대해서만 알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품사를 구분하는 시도를 할 때에 오로지 의미 특징만 가지고 다가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 제시되어 있는 이런 대표적인 개념들이요, 좀 더 이렇게 하위 개념으로 자세하게 나눠가다 보면은 이런 의미라는 것들이 서로가 막 중복돼요. 그 명동형부 네 가지 품사가 가지는 의미 개념이라는 것들이 물론 대표적으로 제시를 했을 때에는 뭔가 깔끔하게 나뉘는 듯 보일 수도 있으나 이렇게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가다 보면 서로가 막 중복되는 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어떤 단어를 접했을 때 이 단어에 장소 의미가 담겨 있네 라고 해서 장소니까 부사라고 바로 말을 해버리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뭐 장소의 의미를 담고 있는 장소 명사가 있으며 장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 부사도 있을 수 있다고 선생님이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장소 명사라는 것과
이 장소 부사라는 것을 그렇다면 어떻게 조금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구분해 볼 수 있을까? 이거는요, 여러분들이요, 의미 특징 말고 형태 특징이나 어떤 역할 특징까지도 한꺼번에 고려를 함으로써 더 자세하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우리 부사 하면요, 여러분들이 일단 adverb죠. 부사의 영문 명칭이, 자, 선생님이 adverb 영문 명칭 설명드릴 때 ad라는 것이 더해진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 verb라는 게 동사라고 그랬잖아요. 이 부사란 동사를 꾸미는 품사다. 동사에 잘 더해져야 된다. 동사가 더해서 읽었을 때 자연스러워야 된다 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선생님이 지금 조금 전에 예로서 제시했던 서울이라는 단어하고 동사인 머물렀다, 이 두 가지를 한번 더해보는 시도를 해볼게요. 그런데 머물렀다 서울 또는 뭐 서울 머물렀다, 이상하죠? 뭔가 모르게 조금 어색하죠? 조금 잘 더해서 읽어질 때, 그러니까 더해서 읽을 때 뭔가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을 텐데, 어떻게 하면 이 두 단어가 서로 매끈하게 자연스럽게 읽어지도록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에서와 같은 몇 글자를 더 써주시게 되면은, 아, 머물렀다 서울에서 머물렀다, 이런 식이 되면 잘 더해지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잘 기억해 보세요. 장소와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만났다고 해서 무조건 장소 부사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급한 거다. 이것이 장소 부사이려면 동사랑 더해서 읽었을 때 잘 어울려야 되는데, 즉 동사를 꾸밀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런 에서와 같은 이런 글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고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해 보신 다음에 선생님이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영어 사전을 찾아보시면요, 이 home이라는 영 단어가 집이라는 명사는 물론 집에서 또는 집으로라는 부사로서도 활용될 수 있다라고 사전에 나와요. 즉, 집이라는 뜻의 장소 명사는 물론 동사를 꾸미기 좋게 에서와 으로와 같은 글자를 이미 포함한 장소 부사로서도 활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일단 명사니까 우리 명사라면 문장 속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일 거 아니에요. 그러한 예문을 한번 확인해 본다면, 우리 1번 문장 is라는 동사 앞에 home이 나와서 행복한 집은이니까 명사로서 쓰인 거 맞네요. 그 다음에 2번 문장하고 3번 문장에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went home, stayed home처럼 갔다 또는 머물렀다라는 동사와 함께 집에서 머물렀다, 집으로 갔다, 이런 식으로 동사랑도 아주 잘 더해지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school이나 서울 같은 이러한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게 되면은 명사로서만 활용된다고 나와요. 즉, 장소 명사일 수는 있겠으나 장소 부사는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서울이 비동사 앞에 주어로 나와서 서울은이라고 사용될 수는 있겠지만 went나 stayed 같은 그런 동사를 바로 꾸미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서울이니까 갔다 서울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머물렀다 서울,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로 갔다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로라는 글자가 필요하고, 서울에서 머물렀다라고 하기 위해서 에서에 해당하는 특별한 몇 글자 뭐 이런 게 필요한데, 여러분이 2번, 3번 문장과 5번, 6번 문장을 서로 잘 비교를 해보면, 아하, 부사로서 활용될 수 있고 없음이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구나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to 또는 in과 같은 단어를 영어에서 전치사라고 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공식 하나 만들어 볼 수가 있겠네요. 만약에 home처럼 장소 명사는 물론 장소 부사로서까지 사용될 수 있다면 모르겠으나, 서울이나 스쿨처럼 장소 명사로만 사용되는 단어를 갖다가 장소 부사로서 사용하고 싶으실 때에는 그럴 때에는 장소 명사 앞에다가 에서 또는 으로와 같은 그런 말에 해당하는 전치사를 써 놓음으로써 장소 부사로서 활용해 볼 수가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공식처럼 하나만 적어놔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영어에서요, 이렇게 장소 명사는 물론 장소 부사로까지 쓰일 수 있는 이런 home 같은 단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체로 여러분이 만나게 된 어떤 영단어 중에 장소 개념을 가진 것들이 대체로 장소 명사가 많기 때문에 병원, 학교, 도서관, 서울 등등 전부 다 부사로서 활용하고 싶으시면 전치사를 붙여야만 된다는 거 한번 이렇게 이해해 보시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지금 한 것이요, 이 시간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공식처럼 적어놔 보실 수가 있겠는데, 시간 명사를 갖다가 전치사를 더해주게 되면 시간 부사로 사용할 수가 있구나.
뭐 똑같은 원리니까 한번 필기해 보신 다음에요. 자, 투데이처럼 시간 명사는 물론 시간 부사까지 해낼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있는가 하면 먼데이처럼 시간 명사만 가능한 단어도 있다. 그런데 우리 투데이는 좀 독특하네요. 시간 명사일 때나 시간 부사일 때나 둘 다 오늘이네요. 우리 한번 오늘이라는 단어만 가지고서 명사도 할 수 있고 부사도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본다면, 자, 비동사 앞에서 오늘은이라고 함으로써 주어가 됐으니까 명사로 잘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8번 문장 나는 연습했다 테니스를 아주 열심히. 오늘에서는요, 이 오늘이 동사를 잘 꾸며요. 연습했긴 연습했는데 언제 연습했냐? 오늘 연습했다. 잘 더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꼭 어떤 시간적인 개념에서는 어떤 애자 같은 게 꼭 나오진 않아도 이렇게 투데이처럼 명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일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있구나라고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먼데이는 명사로서밖에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먼데이 is 이런 식으로 주어로서 사용을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월요일에 라는 말을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on monday처럼 에에 해당하는 이러한 전치사를 써 넣음으로써 시간 명사를 시간 부사로 바꿔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시간 명사 쪽에서는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마련해 놓은 어떤 동사랑 더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애자가 꼭 필요하다라는 게 아주 꼼꼼하게 적혀지지는 않는 모양이에요. 왜냐면은 방금 투데이에서도 오늘만 가지고서도 동사랑 잘 더해질 수 있었잖아요. 애자 같은 거 없이. 물론 월요일처럼 애자가 없으면 잘 안 더해지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또 좀 예외적이냐면요, 여러분이 11번 문장을 한번 봐보세요. 이 next monday는 다음 월요일이거든요. 그러면 다음 월요일에가 되려면 이런 on 같은 전치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은 나는 그녀를 만날 것이다 다음에 next monday만 나옴으로써 on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안 쓰기도 하네. 막 여러분 그냥 이 정도로만 한번 이해해 보세요. 또 뭐 아주 자세하게까지 공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이유를 알고 싶으신 그런 분들이 있을까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 이 monday를 명사밖에 안 되거든요. 명사밖에 안 되는 먼데이를 그냥 먼데이 자체를 시간 부사로 월요일에로 바꾸시고 싶으실 때에는 이런 오늘 꼭 써주셔야 되는데, 이 먼데이 앞에 이런 것들 뭐 next라던가 아니면 뭐 지난이라는 뜻의 last, 그 다음에 뭐 이번이라는 this, 그 다음에 매주 할 때 그 매에 해당하는 every 따위에 단어를 붙이고 싶으실 때는요, 오히려 앞에 전치사를 써서 시간 부사로 만드는 게 아니고, 아까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먼데이 앞에 이런 거 붙이고 싶으실 때에는 전치사 없이 그냥 시간 부사로 만들어 버리실 수가 있어요.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우리 뭐 모닝 같은 단어도요, 그냥 아침에 라고만 하고 싶으실 때에는 in the morning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in을 써야 되는데, 뭐 오늘 아침에 라고 할 때에는 뭐 this morning 이라고만 하면 되지 앞에다가 in자는 쓰시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다음으로 자, 이유 부사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근데 여러분, 이유라는 건 어떤가요? 보통 이유는 조금 복잡하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한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그 어떤 동사의 행위를 한 그런 이유를 한 단어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유 부사라는 한 단어짜리 부사는 없어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동사를 하기는 했는데 왜 했는지를 어떻게 밝힐 수 있냐면요, 한 단어짜리 이유 부사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유를 나타낼 수 있는 뭐 부사 구라던가 아니면 이유를 나타낼 수 있는 부사 절을 만드셔야 되는데, 이때에는 그냥 필기만 해두세요. 우리가 아직 뭐 부사 구, 부사절 이런 거 모르니까요. 그냥 필기만 해 놓으시면, 그러면 for 다음에 명사를 씀으로써 어떤 이유를 밝혀볼 수가 있겠고, 뭐 because 같은 거 다음에 SV 이런 걸 씀으로써 이유를 밝혀볼 수도 있으니까 필기만 한번 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부사의 어순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 우리 부사 오늘 뭐 배웠냐면요, how에 해당하는 것 중에 어떻게 부사와 얼마나에 해당하는 뭐 정도 빈도 부사 이런 거 공부했고, where인 어디서 부사, 그 다음에 when인 언제에 해당하는 부사도 공부해봤고, 이제 why에 해당하는 이유 부사라는 것이 개념은 있으나 실제 이제 이유라는 것이 복잡한 것이다 보니 한 단어짜리 이유 부사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러한 부사들을 문장에서 배열할 때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이냐 하는 이 부사의 어순도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부사의 어순이라는 거는요,
사실 부사라는 게 사정에 따라서 여기저기 자리를 조금 옮길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사의 어순이라는 걸 꼭 지킨다는 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인데 보편적으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어떻게, 어디서, 언제처럼 우리 뭐 어떻게, 어디서, 언제, 왜 이런 거 한번 해봤잖아요. 이렇게 어떻게라든가 어디서라든가 언제 같은 부사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듯이 문장의 뒤쪽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문장의 뒤쪽에 나온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좀 강조를 하고 싶다. 내가 언제 그랬는지 어디서 그랬는지를 너무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문장 제일 처음으로도 옮겨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어떻게 어디서 언제에 해당하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던 이런 부사들은 문장 제일 후반에 문장 제일 뒤에 놓는 게 보통이지만 뭐 강조하고 싶다거나 특별히 이유가 있다면 제일 앞으로 옮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러분들 책에 이 얼마나에 해당하는 부사의 어순은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얼마나에 해당하는 뭐 빈도부사라던가 선생님이 아까 어떤 정도, 빈도, 부사 중에 부정의 의미를 이미 포함하고 있는 하들리스키, 허슬리 이런 것들 있죠? 그때 배웠던 이 얼마나에 해당하는 부사의 어순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한데요. 자, 이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그 정도, 빈도, 부사들, 즉 하우에 얼마나에 해당하는 부사들은 조동사와 비동사가 있다면 조동사, 비동사보다는 뒤에, 일반 동사가 있다면 일반 동사보다 앞에 써주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기로는 부사하면 맨 뒤에 나와야 되는데 뭐 하들리 같은 이 단어는 좀 특징적으로 동사 옆에 있네요. 눈여겨봐두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 위치가 어떤 거냐면 옆은 옆인데 일반 동사보다는 앞에, 조동사나 비동사보다는 뒤에니까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지나올 때 선생님이 관찰해보세요 라고 했던 그 예문들을 오늘 복습하실 때에는 이걸 잘 따르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가면서 독해를 해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보통 조금 전에 봤던 그러면 어떻게 부사, 방법 부사와 그 다음에 어디서 부사인 뭐 장소 부사, 그 다음에 시간 부사인 언제, 이 세 가지는 그러면 어떻게 배열을 할 것이냐, 어떤 순서로 이 세 가지를 배열을 할 것이냐. 자,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동사랑 가장 가깝다고 동사랑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죄송합니다. 동사랑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동사랑 제일 가깝게 놔주면 돼요. 즉 동사가 있을 때 동사랑 가장 제일 가깝다고 생각되는 게 어떻게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가 동사랑 좀 가깝다는 느낌이 나고 언제가 동사랑은 제일 안 가깝다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통 동사 뒤에 어떻게, 어디서, 언제를 배치하실 때 어떻게 먼저, 어디서 먼저, 그 다음에 언제 이런 순서로 써주시면 되는데 특징적으로 여러분들 이게 보편적이에요. 그 다음에 특징적으로 동사 중에 어떤 장소 이동과 관련이 있는 동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떠나다, 도착하다 따위의 그런 동사 말하는 거죠. 이렇게 장소 이동과 관련 있는 동사는 이 동사가 당연히 떠나다 도착하다라는 건 장소를 이동한 거니까 부사 중에 누굴 제일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장소 부사겠죠. 그래갖고 이런 동사들만큼은 장소 부사인 어디서를 제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를 쓰고 마지막으로 언제 이렇게 써놓는 게 어떤 부사의 어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상황 따라 어떤 말하는 사람의 느낌 따라 조금씩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주 뭐 꼭 완벽하게 적용해야 되는 건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오늘 공부한 걸 마무리해보면 되겠네요. 이제 First Timers 코너가 나왔는데, 자, 우리 여러분들 선생님이 오늘 공부한 거는요, 동사를 꾸미는 부사에 아직까지는 좀 국한을 시켜서 공부를 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떻게, 어디서, 언제, 왜 라는 부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알고 보니 얼마나 라는 느낌을 가진 부사도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는데 선생님 오늘 암기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어떻게 부사 쪽하고 얼마나 부사 쪽에 보면 중요한 게 많아요. 뭐 ly를 붙이면 뜻이 확 바뀌는 그런 단어가 있었고 ly로 끝나지만 형용사인 것들도 있었죠. 이런 것들 여러분 암기해 보시고요. 이 얼마나 부사 쪽에서 그 정도, 빈도 부사들 있잖아요. 어떤 뭐 또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단어들 다 암기하신 다음에 그 단어를 공부할 때 이 단어들의 어수는 보통 다른 동사를 꾸미는 부사와는 달리 바로 동사 옆에 존재하니까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어순까지 한번 알아보시고 오늘 우리 공부했던 장소와 시간이 느껴진다고 해서 무조건 부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장소 명사, 시간 명사라면 전치사를 붙여야 장소 부사, 시간 부사로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선생님이 전치사를 어떤 특별한 설명 없이 몇 번 여러분에게 슬쩍슬쩍 보여드렸는데 이쯤 오니까 전치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시죠? 우리가 바로 이 다음 시간에 오늘로써 2라운드 강의가 마무리가 되고요. 바로 다음 시간에 3라운드를 시작하게 되는데 3라운드의 첫 시간에 전치사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개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